네, 저희가 월 말이면은 자산 시장의 월간 성적표를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원자재 시장 참 부진합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참 어지러운 시장이었는데요. 원자재 네. 시장에서는 또 희비를 가려볼 수 있을까요? 성적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달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힘들었던 그 6월의 마지막 날이 왔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그 중국의 긴축 정책 지속이 맞물리면서 주요 자산들이 힘겨운 한 달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산 시장의 위험 신호는 항상 달러 강세와 함께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6월 달에 자산 성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요 자산들의 6월 달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6월에도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를 배경으로 특히 그 이머징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가시화된 그 중국 증시는 15%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한국 증시도 한때는 10%가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런 약세 시장에서도 선방하는 자산들은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6월의 선방 자산은 원유와 미국 증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자재 중 유일하게 신흥국 스토리보다는 미국 및 중동 스토리에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미국 경제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역시 최근 그 소득 및 주택 지표의 개선에 투자 심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양적 완화 축소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신흥국가의 어떤 증시나 채권이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에서 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많은 주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네. 워낙에 좋았다가 주정을 받았으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값의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네. 지금 온수당 1190달러대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 네. 원자재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양상인데 네. 이러한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원자재 성적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은 같은 경우가 한 60% 정도 빠졌고요. 커피도 예. 한 55%,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가 35% 정도, 그리고 금도 한 36% 정도 빠졌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했고요. 원자재 시장의 분위기는 금융위기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그 원자재 약세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어떤 스토리를 지금 사고 있는가가 이제 핵심인데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슈퍼사이클 스토리에 투자자들이 그 올인을 했다면은 신흥국 성장이 의심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는 슈퍼사이클 종료 스토리에 투자자들이 꽂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슈퍼사이클 종료와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원자재 시장 탈출 러시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및 중국 성장률 하락을 빌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금 가격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쭉 보여주신 것처럼 은 가격의 하락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은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토막이 더 낮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은의 약세가 이렇게 크게 나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최근 그 기금속 가격 하락에 대해서 특히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가격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도 최근에 어떤 이례적인 이런 가격 급락은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은인데 사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반토막 이상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기금속과 산업금속 시장 환경에 동시에 민감하다 보니까 최근에 기금속도 안 좋고 산업금속도 안 좋은 게 그대로 은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큰 문제는 기금속 시장의 악재인 이 달러 강세와 산업금속 시장의 악재인 중국 성장률 하락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당분간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생산 단가의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에서 16달러 정도가 지금 생산 단가로 추정되고 있고요. 예. 둘째는 심리적으로 25달러 선이 무너졌을 때가 패닉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20달러 선이 무너졌을 때가 이 자포자기 국면, 즉 심리적 투자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달러대인가요? 지금 18달러대 중반까지 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좋네요. 예. 예. 급락 국면에서는 투매가 이어지면서 추가로 급락할 것으로 우려가 되지만은 주가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처럼 보일 때가 바닥이라는 점을 또 간과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 가격의 마지노선을 18달러, 온스당 18달러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금과 은에 투자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해치 또는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중국 등의 어떤 그 신흥국 성장 스토리에 신뢰를 주었던 점이 바로 이러한 그 금과 은에 대한 투자 요인이었다고 봤을 때는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1년,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나와야겠죠. 네. 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은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앞서 언급한 요인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신흥국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시 은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날들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최고로 어두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또 전반적인 전망을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네. 원자재 시장을 미생미사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사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죽지도 않은 건 좀 알겠는데 이걸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현재 금융시장에서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융 완화, 양적 완화 스토리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실물 시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가 정말로 전환되는지 여부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원자재 시장이 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어두운 시장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죽지 않았다라는 근거는 역시 글로벌 실물 경제가 다시 바닥을 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그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왔을 때는 2013년 상반기, 즉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반등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 등 그 신흥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할 힘을 잃고 있다는 걱정인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다음 차트가 안 넘어가네요. 연도별 그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 네. 중국이 여전히 30% 정도 이상의 세계 경제 성장을 끌고 가고 있고요. 인도까지 합치면은 한 45% 가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친디아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예. 향후에도 분명히 이런 잠재적인 호재 요인을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분명히 살아는 날 것이기 때문에 네. 원자재 시장 새벽은 밝을 것이다, 닭은 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가장 어두운 지금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또 현재 가격대가 DLS 조건부 원금 보장 상품의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먼저 이 원금 보장 상품, 조건부 원금 보장 상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원금을 보장하되 예. 조건부를 한다는 건데 조건부가 조건부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는 거죠? 결국 이제 그 기초 자산이죠. 예. 예를 들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 같은 경우는 뭐 40%나 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은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상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 대비해서 네. 뭐 40%라든지 50%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상품을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싸다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요. 저는 그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기록했던 저점이 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 침체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가격에서 금융위기 저점까지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에서 40%나 50%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요. 그 금융위기 저점 대비해서 커피 가격 같은 경우는 30% 정도 하락을 해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CRB 지수, 즉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저점보다도 20% 이상 하락을 해도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즉 지금 현재의 원자재 가격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 이제 DLS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은 굳이 DLS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원자재 펀드를 사시면 그러네요. 원자재 예. 자체를 사시면 훨씬 좋겠죠.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의 급등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건부 원금 보장 상품이 가장 투자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죠.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달러화 강세 또 중국의 약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국과 관련한 사항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중국 증시 많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나서고는 있지만 그림자 금융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계속 안 좋아할 것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우선 반면 교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면 교사라고 이제 우리 그 격언이 있는데요. 그 남의 그 경험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중국의 경제 정책이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 반면 교사를 충실히 따라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80년대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이제 그 부동산 버블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있고요. 또 98년 이후에 그 아시아 외환위기,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즉 이 외환 위기 가능성,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또 늘어났죠. 그렇죠. 즉 중국의 경제 정책 자체가 과거에 일본과 중국을 보면서, 일본과 한국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의 반면교사는 또 미국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중국도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출구 전략 대신에 중국은 입구까지도 안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림자 금융 사태 이후에 이 정책 움직임을 보면은 하나를 주되 하나를 얻겠다는 거죠. 하나 얻는 거는 바로 이 미국처럼 가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를 줘야 되는데 네. 그건 무엇일까? 결국에는 좀 금융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중소금융권이라든지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중국의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에요. 네. 주요 그 지표 중에 그 로운 투 디파짓 레이쇼라는 게 있죠. 예대 마진. 이것들 보시면은 여전히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굳이 크게 지금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게 아니다. 단지 좀 금융시장의 위축만 불가피할 뿐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증시 전망은 네.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가지 함정이 뭐가 있냐면은 예.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항생 H 지수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그 PE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S&P 500이 한 14배 정도라고 보면은 상당히 싸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함정일 수도 있는 게 이 PER에서 중요한 게 이 어닝스인데요. 즉 기업 이익인데 기업 이익이 더 감소할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중국 증시를 오로지 이 PER 같은 것만 보면서 싸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약간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정책 자체가 경기 부양 이전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을 계산한 데 본다면은 증시도 경기 부양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로 한 1700대 한 초중반 정도가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3강까지 태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격 조정은 현재부터 별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없고요. 문제는 기간 조정인데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금융 쪽에 긴축 정책이 이어진다고 보면은 중국 정부의 좀 읍참마석 좀 하나를 내주되 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되 좀 더 네. 앞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내다보는 이런 와신 상담의 기간이 좀 더 지속된다고 보면은 저희는 하반기에는 중국 상해 증시 기준으로 한 1,700대 한 초중반에서 한 2,300대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사자성어를 써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자산시장, 6월 자산시장의 성적표를 점검한 이후에 향후 전망까지 해봤고요. 특히나 요즘 여러분 관심이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 시간 동양증권의 이석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